짝, 고급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뺨을 때려버리는 시어머니. 그리고는 믿기 어려운 말을 쏟아냅니다. 역시 경비원 딸년인 티가 나네. 아주 못 배운 티가 풀풀 나. 하객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신부 아버지 강태수는 분노에 몸을 떨지만 하객들 앞이라 모든 상황을 참아냅니다. 과연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선희는 방금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몰랐습니다. 경비원 사돈이 숨겨온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녀는 이날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크리스털로 빛을 쏟아냈죠. 500명이 넘는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부분 신랑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 은지는 대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완벽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들어왔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40년을 경비원으로 살아온 남자였으니까요. 굽은 어깨와 거친 손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정장 잘 어울리세요. 은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하구나.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아. 강태수가 손가락으로 셔츠 깃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은지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요, 아버지.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니, 거의 발로 차듯 열렸죠. 여기 계셨네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선희가 들어왔습니다. 은지의 시어머니, 정확히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값비싼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는 강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말이죠. 경비원 아저씨가 이런 곳에 오시다니. 이 웨딩홀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박선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그런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준혁이가 너무 착해서 탈이지. 좀 더 좋은 집안 딸을 만날 수 있었는데. 박선희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은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요.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박선희가 자랑스럽게 그 옆을 걸었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가 강태수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끝없이 이어졌죠.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들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리를 낮췄지만 은지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죠. 저게 경비원 딸이라던데. 집안 좀 봐야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우리 준혁이 같은 애가 왜 저런 애를. 속삭임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강태수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부끄러워할 게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죠. 하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것이요. 드디어 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어머니 박선희를 힐끗 쳐다보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딸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간 준혁의 표정이 굳었죠. 강태수의 악력이 생각보다 강했으니까요. 정말로 그럴 수 있겠나? 낮은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강태수가 비로소 손을 놓았습니다. 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설교가 이어졌지만 은지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박선희의 목소리만 들렸죠. 경비원 주제에 맨 앞에 앉네. 뻔뻔하기는. 주변 하객들에게 들리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몇몇이 킥킥거렸습니다.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강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꼿꼿이 앞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황하거나 화를 낼 텐데 강태수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주례의 마지막 멘트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은지와 준혁이 키스했습니다. 짧고 형식적인 키스였죠. 플래시가 터졌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한 기운이 퍼졌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붉은 빛이 웨딩홀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요. 강태수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강태수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권위 같은 것이, 카리스마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곧 복구될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정말로 30초 후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전기 문제였던 것 같았죠. 하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았습니다. 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강태수, 평생 경비원으로만 알았던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같은 웨딩홀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원형 테이블마다 고급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샴페인이 쉴 새 없이 따라졌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만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그쪽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자, 건배. 박선희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메인 테이블의 사람들이 모두 잔을 부딪혔죠. 화려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부인. 옆 테이블의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준혁이 결혼식인데 최고급으로 준비했죠. 박선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슬쩍 강태수 쪽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물론 저쪽 집안에서는 1원도 안 냈지만요. 경비원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주변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포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데. 박선희가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풀어 준 건데. 경비원 딸이 이런 결혼식 올려본 적 있어? 감사해야지.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주방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흔들렸죠. 샹들리에가 위험하게 요동쳤습니다. 으악!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주방 문이 열리며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뛰쳐나왔죠.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패닉이 일었습니다. 하객들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일어섰습니다. 비명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죠. 나가야 해. 살려둬. 밀지 마. 500명의 하객이 동시에 출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짓밟았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윙, 윙, 윙. 화재 경보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졌으니까요. 안 돼, 안 돼. 박선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비싼 한복이 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죠. 내 가방은 어디 있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웨딩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 멈추십시오. 강태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천둥처럼, 폭발처럼 웨딩홀 전체를 뒤흔들었죠. 놀랍게도 패닉 상태의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물에 젖은 정장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순한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죠.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르십시오. 패닉은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였죠. 여성과 노약자는 왼쪽 비상구로, 남성들은 오른쪽 비상구로. 뛰지 마십시오. 걸으십시오. 강태수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먼저 쓰러진 노인을 일으켰죠.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 강태수는 출구마다 젊은 남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한 명씩만 나가게 하세요. 네.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수의 카리스마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었죠. VIP 하객분들은 저쪽 특별 통로로 가십시오.
직원 전용 비상구입니다. 강태수는 웨딩홀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반인은 모르는 숨겨진 통로까지 알았죠. 저분이 어떻게? 웨딩홀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수가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죠. 불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은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라. 강태수가 짧게 대답하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0초가 지났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있었죠. 초기 진화 완료.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연기 한 모금 마시지 않은 것처럼 침착했으니까요. 자, 이제 침착하게 대피하십시오. 소방차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10분이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500명의 하객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죠.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를? 소방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분입니다. 누군가가 강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20년 경력 소방관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소방대장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죠?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박선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분노와 굴욕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들. 박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강태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역시 경비원은 경비원이네요. 박선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돌아봤죠. 몸 쓰는 일에는 익숙하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말이죠. 경비원은 경비원이에요. 이런 일 좀 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박선희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박선희도 순간 움찔했죠. 하지만 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강태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은지가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이면 많은 걸 배우게 된단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비밀 같은 것이요.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강태수에 대해 이야기했죠. 정말 대단한 분이야. 경비원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멋있어. 은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까? 무엇보다 박선희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이 끝난 후 하객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웨딩홀 밖 주차장에는 몇십 명만 남아 있었죠. 물에 젖은 옷을 짜내며 서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준혁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준혁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죠. 강태수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은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박선희 편이었죠. 여러분, 갑자기 박선희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남은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물에 젖은 한복이 초라해 보였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거만했죠. 오늘 이 끔찍한 일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모두 무사하지 않습니까?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다 경비원 아저씨 덕분이죠. 박선희가 강태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감사가 아니라 비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경비원은 이런 일에 익숙하시네요. 평생 그런 일만 하셨으니까요.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지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죠. 뭐라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박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두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왜 계속 모욕하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야? 박선희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원 딸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어머니, 준혁이 뒤늦게 끼어들려 했지만 박선희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가난뱅이 주제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선희의 손바닥이 은지의 뺨을 강하게 때렸죠. 은지가 비틀거렸습니다.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뜨거운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은지야, 준혁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태수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박선희에게 다가갔죠.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수가 박선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인처럼 보였죠. 박선희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뭐야? 경비원 주제에 나한테 뭘 어쩌려고. 박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죠. 강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64년. 64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참기로 했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그 눈빛은 평범한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64년 만에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군요. 강태수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손길은 능숙했죠. 번호를 눌렀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나다. 강태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시작해라. 단 두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선희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그게? 누구한테 전화한 건데? 경비원 친구들. 주변에서 몇몇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박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뭐라고? 협박이야? 경비원 주제에 박선희가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강태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고입니다. 그리고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자 딸아. 아버지.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준혁아. 은지가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뭔가가 죽었습니다. 사랑이 죽고 희망이 죽었습니다. 가요 아버지. 은지가 강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었죠.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강태수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희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50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가디언 시큐리티 그룹 본사였죠. 대한민국 최대의 보안 회사였습니다. 빌딩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지? 가디언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대. 그 유령 회장이.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디언 시큐리티는 연매출 4조 원, 직원 7만 명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죠.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정각 9시였습니다.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강태수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SNS에서 화제가 된 바로 그 경비원이었으니까요. 결혼식 화제를 진압하고 시어머니에게 뺨 맞은 딸을 지켜준 그 남자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강태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강태수입니다. 64년간 경비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강태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시큐리티 그룹의 회장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경비원이 회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강태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64년 전, 저는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였죠. 낮에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사업을 키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가디언 시큐리티의 성장 과정이었죠. 10년 후 직원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20년 후 1000명, 30년 후 10,000명, 그리고 지금 7만 명입니다. 숫자들이 기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태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경비원이 부끄러운 직업입니까? 강태수의 반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경비원입니다. 단지 진짜 현장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밝히시는 겁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선희가 은지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죠. 어제 제 딸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경비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강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음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늘부로 박정우 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연간 700억 원입니다. 박정우 건설 매출의 80%죠. 숫자가 기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우 건설이 무너질 게 뻔했죠. 그리고 이것을 강태수가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습니다. 관련 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위반, 세무 문제, 하도급 업체 갑질,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특종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박정우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왔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습니다. 비서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죠. 이럴 수가.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우리도 손을 떼겠습니다. 가디언과 거래하는 회사와는 일할 수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60%가 날아갔죠. 회사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박선희는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 강태수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강태수 회장의 재산은 충격적입니다. 개인 자산만 8천억 원, 부동산을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박선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조 원이라니. 더 놀라운 것은 강 회장이 여전히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강태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일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경비원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고귀한 직업입니다. 부끄러울 게 없죠. 박선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죠. 자신이 무시했던 그 경비원이 상상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남편보다 100배는 더 부자였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다 당신 때문이야. 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경비원이었잖아. 박선희가 변명했습니다. 경비원? 그 사람이 경비원이야? 1조 원짜리 회장이야. 박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선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죠. 창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선혜 씨, 한 말씀만 하세요. 경비원을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플래시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선희가 커튼을 쳐다버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문자가 수백 개 쏟아졌습니다. 계급주의자 꼴 좋다. 경비원을 무시한 대가를 받아라. 너 같은 인간이 제일 더럽다. 욕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박선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죠. 이건 악몽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민우야. 박선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폭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회사와 연결된 곳이라. 다들 거리를 두려고 해요.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이혼을 원해요. 박선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계집이 감히 어머니가 때렸잖아요. 준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나를 탓하는 거니? 내 어머니를, 전 은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요. 준혁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선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말이죠.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비원 무시 파문, 박정우 건설부도 위기. 박선희가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TV 화면이 깨졌죠. 하지만 현실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선희 가족은 쫄딱 망해서 모든 부와 명예를 잃었습니다. 겨우겨우 새빵을 얻어 쫓겨나듯 이사를 왔죠. 서울 변두리의 낡은 쪽방촌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좁은 방 하나에 박선희 가족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지는 너덜너덜했고 바닥은 삐걱거렸죠. 여기가 우리 집. 박선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한때 100억대 펜트하우스에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박정우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와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이 지났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디언 시큐리티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더 원하는 거예요? 강태수 회장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시면 모든 빚을 탕감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비원, 박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선희 씨는 아파트 경비원, 박정우 씨는 빌딩 청소부, 준혁 씨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완전한 굴욕이었죠. 10년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하루도 빠짐없이 10년입니다.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면 평생 빚에 시달리실 겁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밖에.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박선희는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가 이제는 낡은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첫날이시죠? 옆에 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70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이었죠. 네. 박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업 망하고 여기 온 지 5년째예요. 박선희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죠. 첫 업무는 아파트 청소였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죠. 손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 새로운 경비원이네. 입주민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박선희가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살던 입주민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입주민이 박선희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설마 박선희 씨? 박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맞네. 경비원 무시하던 그 박선희 씨. 입주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본인이 경비원이 됐네요. 참 인생 아이러니하네. 조롱 섞인 웃음이 들렸습니다. 박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0년을 버텨야 했으니까요. 한편 박정우는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변기를 닦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화장실 청소를 남에게 시켰던 그가 이제는 직접 하고 있었죠. 아저씨, 여기 토사물 좀 치워줘. 젊은 회사원이 화장실 칸을 가리켰습니다. 박정우가 들어가 봤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죠. 하지만 청소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야, 주차관리원.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차 좀 빼줘. 내가 나가야 되는데 막혀 있잖아. 준혁이 달려갔습니다. 다른 차 주인을 찾아 돌아다녔죠.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맞아.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죠.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이 쪽방에 모였습니다. 모두 기진맥진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해야 한다고. 박선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경비원을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야.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사실이잖아요. 강태수 회장님을 경비원이라고 무시했잖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경비원처럼 보였는데. 박선희가 변명했습니다. 박정우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들래.
이제 와서 누구 탓해봤자 소용없어.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텅 빈 방에는 한숨만 가득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고통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긴 터널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선희는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경비원 무시하던 사람이 경비원 됐다며 자업자득이지 뭐. 인생 한 방에 망하네. 속삭임들이 칼날처럼 박선희를 찔렀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희가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같이 일하던 노인 경비원이 쓰러져 있었죠. 어르신, 박선희가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 박선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노인이 박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고마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죠. 박선희가 들어갔을 때 강태수가 있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박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도 경비원이셨으니까요. 강태수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셨죠. 가족도 없이 혼자 사셨고요. 박선희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박선희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경비원이 어떤 삶을 사는지. 강태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직 9년 3개월 남았습니다. 박선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박선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친절했고 성실했죠.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고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윤경비원님 고마워요. 한 아이가 사탕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주래요.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대요. 박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감사 인사를 받았으니까요. 경비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X표가 그려져 있었죠. 270개였습니다. 9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9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박선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경비원도 세상을 지키는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어느 날 가디언 시큐리티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강태수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박선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를요? 네. 따님과 함께 오시랍니다. 은지였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박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디언 시큐리티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앉아 있었고 은지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박선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9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선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도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9년이 남았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선희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혁 오빠와 정말 끝났어요. 박선희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태수가 일어났습니다. 가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박선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또 다른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선희는 달랐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선희는 이제 능숙한 경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익숙해졌죠.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입주민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승강기에 아이가 갇혔다는 것이었죠. 박선희가 즉시 달려갔습니다. 승강기 안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차분하게 아이를 안심시키며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1년 동안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10분 후 아이는 무사히 나왔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박선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진심으로요. 그날 저녁 경비실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가디언 시큐리티였습니다. 박선희가 상자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오라는 강태수의 메시지였습니다. 박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가디언 시큐리티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왔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서 있었고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죠. 박선희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강태수는 침착하게 그녀를 안게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죠. 강태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1년 전 박선희가 경비원을 무시했다는 것, 그래서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라는 벌을 내렸다는 것을요. 박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그녀는 달라졌다고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을 도왔다고요. 오늘 아침 승강기 사건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선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태수는 모든 경비원들을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10년 계약을 취소한다고 말이죠. 박선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년이면 충분하다고 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박선희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경비원이 얼마나 고귀한 직업인지를요. 강태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박정우 건설을 재건할 수 있는 자금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하도급 업체를 절대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박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감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약속하라고 했죠. 다시는 경비원을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약속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선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았죠. 은지가 박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혁과는 정말 끝났지만 괜찮다고, 이제 강하니까요. 박선희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됐다고,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 대답했죠. 은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선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했죠. 가디언 표준이라는 모든 보안 인력에게 존중과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최저임금 200% 보장, 주휴 이틀, 건강검진 의무화, 은퇴 후 지원 프로그램. 가디언 시큐리티가 이 모든 것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업계 전체로 확산시키겠다고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경비원도, 청소부도, 주차관리원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수는 박선희의 1년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요. 모든 일은 고귀하다고요. 그리고 박선희를 가디언 시큐리티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박선희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자문위원이 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그녀가 이제 양쪽을 다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의 마음도, 무시당하는 사람의 고통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선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악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였습니다. 은지와 박선희와 강태수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은지가 아버지를 안으며 정말 멋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딸 덕분이라고 대답했죠. 딸이 없었다면 계속 숨어 살았을 거라고요. 강태수가 박선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주차장에서 했던 그 말을 다시 했습니다. 경비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이제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박선희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0층 건물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디언 표준을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청소 노동자, 주차관리원의 처우 개선이었죠.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보안 인력 처우 개선법. 강태수의 이야기가 사회를 움직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은지는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여전히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회장님인데.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경비원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지. 강태수가 웃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나는 세상을 지키는 경비원이야. 그게 자랑스러워. 그때 한 입주민이 다가왔습니다. 강 경비원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어제 넘어졌을 때 응급처치 해주셔서요. 당연한 일입니다. 강태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입주민이 깊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은지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 그럼, 너무 행복해. 강태수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박선희는 가디언 시큐리티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첫 회의였죠.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개선이 필요해요. 박선희가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경비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죠. 고마워요, 강 회장님. 박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경비원 혁명, 1년의 기록. 강태수와 박선희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식 화제부터 기자회견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제 경비원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감사를 표현하고 존중합니다. 가디언 표준은 사회를 바꿨습니다. 화면에는 거리의 경비원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죠. 고마워요, 경비원님. 수고하세요.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취업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갔습니다. 은지 씨, 박선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원에서였죠. 어머, 박선혜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자문위원 일만 하니까 현장 감각을 잃을 것 같아서요. 일주일에 이틀은 경비 일을 해요. 박선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은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편안한 대화가 오갔죠. 준혁이는 어떻게 지내요?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찾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박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씨, 행복해 보여요. 네, 전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 자신으로 살고 있거든요. 은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변했네요. 박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강태수는 전국 경비원 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5,000명의 경비원이 모였죠. 무대에 오른 강태수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수입니다. 65년간 경비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경비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경비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명 한 명 말이죠.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니, 내가 고맙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그날 밤 별이 빛났습니다. 강태수는 경비실에서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65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아버지, 멀리서 은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 이 밤에? 그냥 보고 싶어서요. 은지가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경비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